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 차상찬 작가님의 박색 고개의 전설입니다.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춘향이. 조선에서 누가 제일 잘나고 누가 제일 이름이 많이 났느냐고 물어도 춘향이처럼 소설, 노래, 연극, 영화로 이름이 널리 전해져선 남녀노소, 유식하고 무식하고 할 것 없이 누구나 잘 아는 인물은 없을 것이다. 다 죽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시 살린 이충무공의 이름은 몰라도 춘향의 이름은 모를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식을 깨워주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몰라도 이 춘향이는 또한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인의 힘이란 참으로 위대하고 예술의 생명이란 정말 길고도 영원한 것이다. 소설에 나온 춘향이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이 천하 미인이요 열렬하고 떠들어대는 춘향이를 지금에 와서 그가 미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고 논쟁하는 것도 역시 실없는 일 같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춘향이를 꼭 실제의 인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원 땅에 가서 고적 조사를 하고, 어느 해여름에는 남원의 기생들이 군청에서 광안루를 수리하는 기회를 타서 마치 진주의 기생들이 의기농계에 사당을 지어 놓듯이 춘향가까지 지어놓고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게 된 바에야 이 춘향이가 미인이었느냐 하는 말을 꺼내는 것도 그다지 실없는 일은 아닐 것 같다. 그것이야 어찌 되었든 아직껏 이 세상에는 누구나 춘향이는 그 소설에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하의 미인이요 망고의 연료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암원 부근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한 이상한 전설이 지금껏 더돌고 있다. 그 전설대로 말한다면 춘향이는 원래 미인이 아니요 천하에 둘도 없는 박색이었다. 시대는 역시 춘향전에 나타난 조선 숙종시대에 틀림없고, 광기월매의 딸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춘향전에 있는 춘향과는 아주 반대인 망고의 박색이었다. 코는 질병 같고, 눈은 비탈에 돌아가는 돼지 눈 같고, 머리는 몽당 빗자루 같고, 손은 옴두꺼비의 발 같고, 목은 자라목 같고, 몸은 절구통만 한 데다가 그 중에 마마를 몹시 아른 탓으로 얽고 찍어매고 하여 박춘재의 곰보타령에 나오는 곰보 모양으로 우박 맞은 잿더미도 같고, 장마치른 쇠똥도 같고, 대추나무에 앉은 매미 등도 같고, 맹꽁이의 볼기짝 같아서 누구나 한 번만 쳐다보면 10여 년 된 학질이 즉시에 떨어지게 무섭게 생긴 추녀였다. 그러고 보니 아무리 나이 20이 넘어 30에 가까웠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번 쳐다볼 사람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결혼 같은 것은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이란 어찌할 수 없는 법이다. 하루는 광안루 앞 유천강에서 빨래를 하다가 우연히 그 고을 사또의 아들 소위 이도령이 광안루에 놀러 왔다가 그 강가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잘생긴 풍채에 유혹이 되어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었다. 속담에 있는 말과 같이 님 못 보아 생긴 병은 님 보기 전에는 못 고친다는 말처럼 이도령에게 홀려서 생긴 춘향의 병이야 아무 약을 쓴들 고칠 도리가 있을 리가 만무하였다. 이럭저럭 수십 일이 되고 약이란 약은 쓸대로 써도 도무지 병이 나아가는 기색이 없으며 병은 점점 깊어가니 그가 잘났건 못났건 모성으로서의 사랑이 남과 다를 리 없는 춘향의 어머니는 항상 걱정에 걱정을 하다가 최후로 춘향에게 그 병이 난 원인을 물으니 춘향도 그 경우에 이르러서는 아무 속임 없이 사실 그대로 고백하였다. 그러나 춘향이가 원래 박색이니까 다른 사람도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고을 사또에 자제하고 말을 걸어볼 수가 있을 리가 만무하였다. 그러나 원래 화류계에서 백전노장 기생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해본 춘향의 어머니는 문득 한 계책을 생각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도령과 제일 가까이 있는 방자를 돈을 주고 이도령을 꿰어서 자기 집으로 놀러 오게 한 것이었다.
꿰는 방법은 물론 춘향전에 있는 그대로 이도령을 광안루로 놀러오게 하고 자기가 부리는 종년 중에 어여쁘고 영리한 향단을 말쑥하게 화장을 시켜서 얼매의 딸이라고 광안루 근처에서 그네를 뛰게 하여 이도령을 유인한 것이었다. 이도령이 자기 집으로 온 뒤에는 향단으로 하여금 가즈나 양과 수단을 다 부려서 이도령이 취하도록 술을 잔뜩 먹여서 향단의 방에서 자게 하고 잠자는 한밤중을 타서 향단은 살짝 피하여 다른 방으로 가고 그 대신으로 춘향을 그 방으로 바꾸어 들어가게 한 것이었다. 술에 취한 중에는 무비일색이라고 이도령은 술이 취하고 또 어두운 밤중에 어찌 향단과 춘향을 구별할 수 있었겠으며 더구나 향단에게 정신을 홀딱 빼앗긴 이도령은 취중에 나무 등걸이나 이불 뭉치가 있어도 향단으로 알게 된 터에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하룻밤 동안을 춘향과 같이 당궁을 꾸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이도령이 깨서 본즉 전날 밤에 보던 어여쁜 향단은 감쪽같이 간데 온데 없고 천만 뜻밖에 평생에 보지 못하던 천하의 추녀가 옆에 누워 있었다. 이도령은 이게 웬일이냐 하며 깜짝 놀라서 혼자 생각하기를 이것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와 같이 한 이부자리에서 자게 되었으며 어젯밤 초저녁에 같이 놀다가 자던 향단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대더니만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라고 하였다. 마치 도깨비에게 홀렸던 사람처럼 정신이 얼떨떨하다가 그만 일어나서 몸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마침 이때였다. 춘향의 어머니는 미리 그럴 줄 알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여보세요. 도령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간의 사정을 모두 자백했다. 그런 후에 또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춘향이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면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면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니 기념으로 무슨 정표라도 하나 주시면 도령님을 평생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그 기념품을 영원히 보존하고 훗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도령도 처음에는 방자와 춘향모에게 속은 것이 괘씸하고 분하기도 하여 싸우고 난 사람처럼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돌이켜 생각하니 춘향의 사정이 측은하기도 하고 아무리 천하의 추녀라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병이 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그와 같은 수단까지 쓴 것은 방자나 춘향모에 대해서도 도리어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혼자 생각하기를 춘향과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그까짓 기념품 같은 것이야 남자의 풍정에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자기 소매 속에 있던 비단 수건 하나를 정표로 끊어두고 훌쩍 돌아갔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사또가 바뀌게 되고 이도령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오게 되었다. 춘향이가 만일 미인 이후 이도령이 춘향에게 반한 것 같으면 물론 춘향전에 있는 것 같은 오리정의 작별염 같은 한막의 비극이 있었겠지만 이도령과 춘향의 관계는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도령은 그와 같이 무심하게 떠났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있는 춘향이는 외기러기 짝사랑 격으로 그를 사모하여 죽을 병이 들었다가 박쥐가 꿀맛을 보던 궁속같이 이씨를 잠깐 만나보고 그의 기념품까지 얻게 되니 평생의 소원은 잠시 풀렸다 할지라도 애틋한 마음은 전보다도 더 간절하여 언제나 한번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이도령이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야말로 낙심천만하고 또 혼자 생각하기에 자기가 만일 인물이나 남과 같이 미인으로 잘났으면 비록 일시에 헤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훗날에 그가 자기를 찾든지 또는 자기가 이 씨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불행히 천하의 박색으로 태어났으니 이 씨가 다시 자기를 찾을 리도 없고 더구나 강제로라도 그에게 몸을 가깝게 한 이상은 다른 곳으로 시집도 갈 수 없는 터이니까 차라리 이도령이 떠나가는 날을 기회로 하여 깨끗이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도령이 떠나가던 바로 그날 밤에 광안루에 가서 이도령이 주던 비단 수건으로 목을 메어 애처롭게도 죽었다. 자기의 부모들은 물론이요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불쌍히 여겨서 이도령이 가던 임실 고개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 고개는 남원에서 서울로 오는 길인데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 고개를 이름지어 박색고개라 하였다. 그 박색고개는 즉 춘향전에 나오는 박색고개인데 뒤에 이도령이 그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 불러서 박색을 박석으로 고친 것이었다. 춘향은 남이 죽인 것이 아니요. 단지 조물주가 잘못 전시한 탓으로 남과 같이 이 세상에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지만 정말로 말한다면 청춘에 원하는 동해의 푸른 물결치는 바닷물도 능히 메울 수 있고 육체가 변하여 방부석도 된다는 말처럼 그의 애달픈 원한은 마치 지리산에 세운 구름덩이 모양으로 항상 흐더지지 아니하여 달 밝은 밤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애절한 넋이 광안루 근처나 또는 그의 무덤이 있는 박색곡의 부근에서 구슬프게 곡을 하니 아무리 담력이 센 남자라도 그의 귀신 울음소리를 들으면 머리끝이 쭈뼛하고 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고을에 새로 부사가 오게 되면 박색제를 넘다가 타고 오는 말발굽이 땅에 붙고 험악한 춘향의 모양이 나타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병풍을 일으켜 죽어버렸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내지 다섯, 여섯 차례나 부사가 부임하다가 그곳에 와서는 죽고 하니 남원부는 마치 폐업이나 다름없이 되고 누구나 그곳에 부사로 가기를 싫어하여 정부에서도 큰 걱정을 하였다. 이런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차차 퍼지게 되니 이도령인들 어찌 그 소문을 듣지 못하였겠는가. 또 자기로 하여금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으니 마음인들 어찌 불안하지 않았겠는가.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그곳에 가서 속담에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그가 과거를 보아 춘향전에 있는 것과 같이 알성급제하여 장왕급제하고 임금의 명령으로 지방관을 제수하게 될 때에 이도령은 자청하여 남원 부사가 되기를 원했다. 임금께서도 그곳에 좋지 못한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아끼셔서 처음에는 그런 곳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이몽룡이 굳이 가겠다고 간청하므로 특히 장하게 여기고 보냈다. 이도령은 벼슬보다도 그곳에 가서 춘향의 원한을 한번 풀어주려고 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창한 문장으로 춘향의 정기 지금의 춘향전이 꼭 그런 것인지는 모르나 하여간 춘향을 실물과 정반대로 천하미인이라고 찬양한 것이다와 제문을 짓고 부임하는 도중에 전주에 들려서 당시 전라도에서 제일 가는 명창으로 유명한 김옥석을 불러서 자기가 지은 춘향전 노래 곡조에 맞추어 오래 부르도록 연습을 시켜가지고 남원으로 향했다. 그의 일행이 박색제에 당도하니 역시 전과 같이 말발굽이 땅에 붙는지라 이도령은 말에서 내려 공중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되 천하 미인이요 망고 열려 춘향의 남편 이도령이 남원 부사를 하여 오는 길이니 춘향의 영혼이 있거든 내 앞으로 오너라 하니 공중에서 벼랑간에 사랑과 소리가 나며 발발굽이 뚝 떨어졌다. 이도령은 당에 내린 채로 천천히 걸어서 박색 고개를 넘어 양산도에 천천히 걸어서 박색제를 넘는다는 것은 이때의 광경을 노래하는 뜻이다. 춘향의 무덤 앞에 서서 미리 준비했던 제물과 제문을 가지고 제사를 잘 지낸 다음에 데리고 간 명창으로 춘향과 한편을 목청 좋게 읊으니 그야말로 산이 울고 곡조가 메아리치며 소리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며 지리산 가막 위 때까지 날아와서 흥겹게 춤을 추니 춘향이의 원한인들 어찌 풀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도령은 부임 후에 박색제를 고쳐서 박석고개라고 하고 또 자기가 전날 잘못 놀러 다녔던 것을 후회하여 광안루를 광안루, 오작교를 오작교라 고쳐 부른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모르는 암원 근방에는 느끈이들 사이에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지금껏 남아있다. 오늘 낭독한 이야기. 우리가 알던 그 아름다운 춘향의 이야기와는 다른 춘향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도 참 재미있다 생각하며 들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듣고 싶은 소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